오늘 금요일, 그래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인데도 이렇게 또 많이들 새벽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상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온갖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분은 알코올 중독이랑 죄책감, 수치심 극복하기 요런 내용으로 테네시에서 학생인 캐시 린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다 하고 싶으신 거 귀만 열어두고 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그래도 나의 몸에, 나의 호흡 소리에, 호흡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또 내 몸에 있는 통증, 내 몸이 나에게 말하는 신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이 시간이 귀하게 쓰일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죄책감, 수치심 극복하기, 테네시에서 학생인 캐시 린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이것은 기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온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흠집을 찾아내고 부족한 점을 들추며 나는 땡땡땡 해야만 해 라는 강박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25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왜 이러지? 35살이 되었을 때 알코올 중독자 협회를 찾아갔습니다. 외동아들을 낳기 전까지 2년 넘게 술을 끊었지만 얄궂게도 출산 후 몇 달 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워할 시기에 술을 원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기독 신앙과 알코올 중독자 협회 모임에 매달리면서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고 또 찾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든 나 자신을 구원해내려고 애쓰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협회 모임에 진리도록 참석했고 후원자를 찾아보았으며 갱생에 필요한 치료 단계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던 걸까요? 3번의 음주운전과 5번의 알코올 중독 치료에도 불구하고 술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술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죄책감과 수치심은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우주가 한 연합교회 서점에 치유라는 책 앞으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이스의 안내로 삶을 치유하게 된 것이죠. 내게 오는 생각들을 명민하게 알아차리게 됐고 확언의 힘을 알게 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루이스의 조언을 삶에 적용하면서 내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언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의 삶을 파괴하는 잔혹한 거짓말들의 집요한 공격에서 나를 지키는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그동안 겪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것임을 압니다. 나는 현재 상담 석사 과정에 있으며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꿈을 갖게 됐습니다. 우주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품고 있음을 압니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 인연이 닿는 그 누구라도 함께 루이스의 철학이 지닌 놀라운 변화의 힘을 나누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루이스, 당신은 나의 소중한 멘토입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이 부족한 자기 사랑에 있다는 것과 모든 치유의 기본이 되는 자기 사랑은 자기 용서와 자기 인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자 오늘도 당신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네, 도경님, 세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확언이 이렇게 내 몸을 하나씩
내 몸을 지켜주고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서 나를 지키는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됐다는 거.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그동안 겪은 일들은 나에게 벌어진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꿈을 갖게 됐고 모든 고통의 근원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거고 나를 치유해주는 것은 나를 사랑해주는 것,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 여러분이 뭔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턱턱 하는 것마다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탓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요즘 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2019년에 나온 그 드라마 보고 있는데 때로는 남 탓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어제 드라마 회차에서 봤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조금 스트레칭 하는 게 지겹고 할 때 그런 드라마 좀 보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자기 용서와 자기 인정,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제인 스미스님 오셨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자, 즐거운 금요일에 화공과 함께 우리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꼭 같이 해주세요. 우리 학원의 힘 매번 이 편지들을 통해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같이 해주세요. 나는 이 상황을 초래한 내 내면의 패턴을 내려놓는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에게 있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흘려보낸다. 나는 사랑스럽게 내 힘을 되찾는다. 나는 이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고 흘려보낸다. 나는 나 자신에게 변화를 허락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장소도, 그 무엇도 내 힘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를 완전히 지지해주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과거는 지나갔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를 선택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은 내 성장을 위해 완벽하게 도움이 된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롭다. 내 마음은 정화되고 자유롭다. 나는 과거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 모든 것이 다 좋다. 나는 쉽고 편안하게 오래된 것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나는 기꺼이 변화하고 성장한다. 나는 지금 안전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나는 나를 제약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늘 기꺼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나는 모든 내 경험을 사랑과 기쁨과 편안함으로 다루기를 선택한다. 나는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금의 자유를 누린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나를 돌보는 것은 안전하다. 지금 나는 사랑스럽고 기쁜 방법으로 나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선택한다. 술, 담배, 술 그 어떤 것이든 중독에 대한 욕망이 나를 떠났고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높은 자존감과 자긍심을 얻는다. 나는 모든 차원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는 나의 부모가 아니며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중독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 지금 바로 이 순간 나는 내 내면의 모든 부정적인 혼잣말을 없애는 것을 선택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특별한 나이며 내가 나인 것이 너무나 기쁘다.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신성에게 잠시만요. 이거 마지막 한 문장이 남았는데 왜 이래 오늘.
죄송해요.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신성에게서 영감을 받는다. 이것이 나의 존재에 대한 진실이며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네, 오늘 명상과 학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를 부자라기보다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습관을 만들어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보겠습니다. 네, 해운대 송정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이 치유네요. 네, 우리가 거울 보면서 사실 그러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탓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 나를 자책하게 되고 하는데 진짜 그러지 않으려고요. 반성은 좋지만 자책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근데 혼자서는 또 힘들잖아요. 우리 그런 일 있을 때 서로 털어놓고 서로 또 위로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위로받고 싶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오늘 185쪽이고요. 어제 그 세금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부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부자들이 이 세금이라는 게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던 게 부자들은 항해 시 자산을 상실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창립했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항해에 필요한 자금을 냈고 기업은 선원들을 고용해서 신세계로부터 보물을 찾게 됐다. 만일 그 과정에서 배가 실종되거나 난파되면 선원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부자들의 손실은 오직 그 항해에 투자한 돈으로만 국한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업 구조가 우리의 개인적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외부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함께 도서관에서 빌리시는 건 좋은데 일부러 사시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기업의 손익계산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어디였어? 개인의 이렇게 하려고 어렵다. 개인의 손익계산표인데 지금 대차대조표가 자산이랑 부채 이렇게 있잖아요. 자산이랑 부채가 있는데 기업은 자산이 수입으로 연결돼서 지출로 나갔다가 다시 수입으로 간다는 거죠. 뭐 인건비랑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남는 것이 수입으로 연결되고 이 지출은 개인의 지출인 건가? 어쨌든 수입이 지출로 나왔다가 다시 수입으로 부자의 일단 더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합법적인 기업 구조에 관한 지식은 부자들에게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이 따라갈 수 없는 거대한 우위를 안겨준다. 나는 한 분은 사회주의자, 다른 한 분은 자본주의자인 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있어서만큼은 자본주의 철학이 더욱 일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보기에 사회주의자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까닭에 스스로 벌을 받는 것 같았다. 너무 뼈 때리는 말. 금융지식이 부족해서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 같다는. 부자들에게서 빼앗자고 말하는 군중들이 무슨 짓을 하건 부자들은 늘 그들을 앞지를 길을 찾아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중산층이 된 것이다. 부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을 앞지르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돈의 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이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을 앞지르는 걸까? 부자들은 일단 부자들로부터 거두는 세금법이 통과되고 나자 정부의 금고에 현금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행복했다. 돈은 정부 관료들과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정부 관료들에게는 직장과 연금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그들의 공장이 정부 계약을 따내는 형태로 말이다.
정부는 엄청난 양의 돈을 갖게 됐지만 문제는 그 돈을 재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었다. 정부의 이상적인 관리 방식은 돈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할당된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줄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반면에 사업자들은 예산을 남기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 능력으로 칭송받는다.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아이디어는 보다 낮은 소득 계층에게까지 내려가게 됐다. 그 법안에 찬성한 자들, 즉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에게로 말이다. 진짜 자본가들은 금융 지식을 활용해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다. 그들은 다시 기업의 보호 아래로 들어갔다. 그러나 기업을 구성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업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실 기업은 법적 문서가 끼워져 있는 서류철에 불과하다. 정부기관에 등록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철 말이다. 기업은 커다란 건물도 아니고 공장이나 일단은 사람들도 아니다. 기업은 영혼 없는 합법적 구조로 만들어내는 단순한 법적 서류에 불과하다. 부자들은 이렇게 기업을 이용해 그들의 부를 다시 한번 보호했다. 기업이 널리 퍼진 것은 기업의 소득세율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 법인세라는 게 그런 거겠죠? 네, 더구나 특정 분야의 지출금은 세전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전쟁은 수백 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다.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질 때마다 전투가 발발했고 이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쪽은 늘 지식 부족한 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지런히 일터에 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다. 부자들의 게임 방식을 알기만 한다면 이들 역시 부자들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재정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대학에 가고 안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움찔거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되 금융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현재에서 탈출할 길은 없다. 무슨 말인지 이거 알았어요. 개인의 이게 부자의 그런 자산인 건데 이게 부자의 하나의 대체대조표 자산과 부채 크게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표는 수입과 지출로 나뉘는데 이 자산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기업의 수입, 개인의 수입이 자산이 이렇게 수입으로 기업의 수입으로 가서 이게 결국에는 뭐 빨것 인프라나 인건비 뺄 거 빼고 이제 개인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개인의 지출을 기업의 지출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기업의 소득세율이 낮다고 했으니까요. 개인의 지출을 수입은 수입대로 흘러가고 지출은 또 기업의 지출로 처리가 되니까 그만큼 또 소득세율이 줄어드니까 세금은 더 낮게 낸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도 배우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미래를 보는 뉴스. 네. 미국에서도 로켓 배송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팡이 아니라 고퍼프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한번 볼게요. 한국에 쿠팡이 있다면 미국에는 고퍼프가 있습니다. 고퍼프는 미국에서 식료품 배달이라는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선두주자로 하루 1.95달러라는 고정 요금으로 필수 식료품과 기타 가정용품을 즉시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거의 그러면 쿠팡이랑 가격도 비슷하겠어요. 그런데 고퍼프가 주목받는 이유는 빠른 배송이 일상화된 한국과 달리 미국은 배달이 일상화되지 않았고 배달 요금도 비싸다. 그런데 팬데믹 직전까지만 해도 식료품 배달 서비스 자체가 없었는데 게다가 미국은 한국과 달리 주거지역이나 대학교 괜찮죠? 대학교 근처에 걸어갈 만한 거리에 식료품 가게나 약국 등이 위치한 곳이 드물었던 거죠. 대부분 차를 운전해 상업지역으로 나가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가용이 없는 유학생들은
생필품이나 의약품이 필요할 때마다 자동차를 보유한 친구에게 부탁해 시간을 맞춰 쇼핑에 나서고요.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집을 떠나 타 도시에서 생활하는 미국 대학생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식료품 배달 서비스는 없고 먼 곳까지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차도 없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이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야컬 골라라는 이제 CEO가 이 고퍼프의 CEO인가 봐요. 필라델피아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당시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기초 생필품을 배송을 쉽게 해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2013년 쿠팡이 한국에서 열심히 커가고 있을 때, 쿠팡이 2015년쯤이었나? 그때부터 좀 커졌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네요. 아무튼 비슷하게 시작이 됐네요. 현재 고퍼프는 미국 시카고, 보스턴, 덴버, 달라스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고, 지난 7월 30일 시리즈 H 10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유력한 상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누적 투자액이 34억 3천만 달러면 얼마야? 고퍼프는 미국 650여 개의 도시에서 애완용품부터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과 식료품까지 모든 것을 배달해준다. 대부분 30분 이내에 배달되며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하고 배송료는 균일하게 1.95달러다. 우와! 왜 쿠팡보다 빨리 상장하지 못했을까요? 네, 식료품 배달 문화가 거의 전무했던 미국에서 이를 현실화한 고퍼프는 현재 북미와 전역에 약 470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285개 이상의 다크스토어, 온라인 판매용 상품을 보관하고 배송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지칭하는데, 이 고퍼프에 따르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다크스토어, 뭔가 다크한데, 올해 초 벤모 인수를 통해 와, 영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창업해서 여기 한번 고퍼프 들어가 봐야겠다. 네. 지금 185개 이상의 소매업체가 이제 입점을 했다는 거겠죠? 여기 벤모 인수를 통해서 더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들은 제조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한 뒤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네트워크와 독립 드라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한다. 쿠팡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택배사를 인근 월마트나 코스트코로 보내는 인스타카트 같은 배달 서비스와 달리 고퍼프 배달은, 인스타카트도 한번 나중에 봐야겠어요. 고퍼프 배달은 스타트업 자체가 운영하는 곳, 즉 다크스토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임대료가 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고 대략 매출의 5%에서 10%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런 접근법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브랜드와 지역 제품을 섞어서 판매할 수 있게 해주며,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은 빨리 중단될 수 있게 해준다. 되게 그 제품의 그런 트렌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잘 회전율도 높이고, 아닌 건 아니다, 빨리 빼고, 그런 걸 굉장히 빨리 하나 봐요. 한편 고퍼프는 지난 5월 영국 펜시 딜리버리를 인수해, 와, 무슨 스타트업이 아니네, 이렇게 인수를 착착착 하는 거는. 첫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최근 받은 시리즈 H지면 사실 진짜 먼 거예요. A, B, C, D, E를 다 끝내고 F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아마 H 싶은데, 이제 디자라는 곳을 계약을 해서 30일 이내로 마무리할 것으로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40개의 소규모 사업센터와 200명의 직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디자인 업계의 베테랑팀, 광범위한 인프라 및 현지 전문 지식이 고퍼프와 결합되면 유럽에서 선도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 있네요. 시리즈 A, B, C, D, E, F, G, H, 그냥 다 있는 거구나.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얼마야, 이렇게 되면? 웬만한 데는 다 참가했네요. 우와. 저희는 지금 이제 시리즈 A 단계까지도 끝나지 못했는데, 근데 저희 시리즈 H군은 되게 많이 투자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한 1,000억 정도 투자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더 시리즈 A가 끝날 때쯤이면 더 받긴 받을 텐데 여기 엄청나네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 오늘 여기까지 하면 딱 시간 맞을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은 직접 가게 들러 물건을 살 때와 달리 구입 즉시 사용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직접 구매 시에는 경험할 수가 없는 불편함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배송이 빠른 곳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고퍼프는 빠른 배송을 위해 다크스토어, 즉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활용했다. 지역 가게들이나 여타 배송 스타트업들을 인수함으로써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 배송 속도를 끌어올렸다. 그 아마존 그 홀푸드 맞죠? 거기 오프라인 슈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확장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30분 배달이 가능하다고요? 와. 아마존 프라임 평균 배송 기간이 3일인 걸 감안하면 혁신적인 배송 속도다. 가격 경쟁력도 혁신적이기 마찬가지다.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 연간 119달러인데 비해 고퍼프는 배달 시에만 1.95달러를 내면 된다. 오, 굉장히 잘 되겠네요. 나중에 상장하면 요거 주식도 한번 봐야겠어요. 야코콜라 CEO는 배송업체의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 재고 통제와 고객 만족을 꼽았다. 어떤 시장이든 장기적 성공은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온다는 것이다. 고객. 네. 미국 대학 도시에서 식료품과 의약품 구매에 불편함을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해 시작했던 만큼 고퍼프는 현재까지는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들에서 활약해왔다. 최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을 확장해 오면서 경쟁자들도 아마존이나 우버 같은 기업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 기업, 와, 이렇게 커가네요. 이들 기업들도 점점 더 적은 시간 안에 많은 제품을 공급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의 차별점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네, 29분인데 오늘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